10월 26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한 특별재판부 설치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어제 특별재판부 설치법을 정기국회회기내 처리하겠다는 여야 4당의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오늘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인민재판이 자꾸 생각난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반민특위 이후 70년 만에 특별재판부 설치 논란. 과연 논란의 대상이자 당사자인 법원 판사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장한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그러나 사법농단 수사 진행 경과를 보면 법원이 과연 수사에 협조하고 사법농단의 진실을 밝힐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을 지을 수 없습니다. 자신들이 임명한 대법원장 몰적 놔두고 사법부 전체를 불신하면서 특별재판부를 만들어달라고 인민재판이 자꾸 생각나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사법농단 의혹 규명을 위한 특별재판부 설치. 정치권의 원색적인 말싸움은 제쳐두더라도 과연 사법부 구성원들, 재판을 책임지고 있는 판사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법률방송 취재 결과 판사들은 법원이 사법농단 의혹을 초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성의 목소리를 내면서도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서는 크게 세 가지 이유로 우려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첫 번째, 헌법이 보장한 사법부 재판권 침해입니다. 서울중앙지법 A부장판사는 사법부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닌 외부기관에서 결정하는 셈이 되는데 법관으로 구성된 사법부에 재판권을 위임한 헌법규정 위헌 소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수도권 법원 B부장판사는 사건 배당의 무작위성이 재판 독립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며 외부기관에 의해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은 헌법상 근거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 구성이라는 전례가 만들어지면 관례로 굳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입니다.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지워지지 않고 결국 사회적 분란을 초래해 국민의 피해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서울중앙지법 A부장판사는 한 번 전례를 만들면 이후 사법부 신뢰를 못한다고 할 때마다 비슷한 형태의 특별법이 제정돼 특별재판부를 구성해야 되는 것이냐고 반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C판사는 우리나라 최종 분쟁 해결 기관인 사법부 자체가 엄청나게 흔들리고 결국 사회적 갈등이나 분쟁을 신뢰하고 해결할 수 있는 기관이 부재하게 되는 것이라며 그 피해는 결과적으로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세 번째, 특별재판부가 설치된다고 가정해도 특별재판부가 맡는 1, 2심 후 대법원 선고나 헌재 위헌 심판이 제기됐을 때는 어떻게 재판 진행을 하느냐 하는 절차적인 현실적인 문제도 지적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 D 변호사는 만약 사건이 고등법원에 이어 대법원에 올라가면 그때마다 특별재판부를 구성해야 하는 거냐며 피고인이 위헌법률 심판까지 제청하면 상당히 복잡해질 것이라고 실질적인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또 기존의 법테두리 안에서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는 방식도 제한됐습니다. 사건 제척 기피 회피 제도와 법원의 사건 재배당 제도입니다. 신중하게 할 필요는 좀 있고요. 지금 제도에서도 그 제척 기피 제도가 있습니다. 서로 이해관계 충돌이 있거나 관련된 사람들은 못하게 하는. 그 제도를 좀 더 좀 활성화하는 방안. 이와 관련 대법원 측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입장을 검토 중이라고만 밝혔습니다. 재판 독립과 관련해서 여러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안다. 그 입장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법이 힘이 있을 때 국민은 강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특별재판부 설치 논란이 궁극적으로 향해야 할 곳은 법 그 자체가 아니라 국민이라는 뜻으로 읽히는 말입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았습니다. 밤늦게나 내일 새벽쯤 구속 여부가 결정날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 사법농단 의혹 수사의 향방이 오늘 법원의 결정으로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임 전 차장 영장 발부 여부에 대해 법조계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로투데이 현장 이현무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13분쯤 서류 봉투를 한 손에 들고 법원에 출석한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발걸음은 무거워 보였습니다. 굳은 표정으로 법원에 들어선 임 전 차장은 영장 심사를 받는 심경에 대해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취재진의 어떤 질문에도 잠시 고개를 떨구기만 했을 뿐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재판하던 곳에서 구속영장 심사 받게 됐습니다. 지금 심경이 어떠십니까? 구속영장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공범으로 적시되어 있는데요. 잠깐 이쪽.
이 점에 대해서 하신 말씀 없으십니까? 검찰은 임 전 차장 영장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등 전직 최고위급 법관들을 공범으로 적시했습니다. 이 때문에 임 전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검찰 수사는 곧바로 양 전 대법원장 등 윗선으로 향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임 전 차장 영장 발부 여부를 놓고 기각될 것이라는 예상이 다소 우세한 편입니다. 그런 고위 법관들, 대법관을 비롯한 사람들이 지금 조사를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범죄 혐의가 100% 공모 관계가 인정된 게 아니니까 아직까지는 수사가 좀 더 필요한 혐의점 여부에 대해서 필요하지 않겠냐. 그래서 더 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범죄 혐의가 구체적으로 소명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다. 방탄판사단이라고 하는 오명이 지금 그 사법농단 관련된 이 판사님들에 대해서 붙어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도 무시하고 계속 법원이 그동안 해왔던 방식대로 하게 되면 국민 여론이 너무 좋지 않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해봤을 때는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이 발부될 가능성보다 높다 이렇게 판단하죠. 오늘 임 전 차장 영장 심사를 맡은 임민성 부장판사는 지난 4일 보임에 그간 사법농단 의혹 관련 압수수색 영장 등 심사를 맡은 적이 없고 대법원이나 법원행정처 근무 경력도 없는 판사입니다.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의 총수. 문무일 검찰총장은 어제 대검찰청 국감에서 법 원칙과 판례에 따라 상식에 반하지 않는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과연 상식에 반하지 않는 결정은 무엇일지, 그 결정에 따라 법원과 검찰의 앞날은 크게 요동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방송 이현무입니다. 젊은 변호사들의 갑질을 일삼는 소위 블랙 로펌에 대해 어제 보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블랙 로펌 때문에 기성 법조인과 청년 변호사 간 세대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실상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정래 기자의 심층 리포트입니다. 대한변협이 제7회 변호사 시험 합격자 187명을 상대로 조사해 어제 발표한 법률사무종사기관 실무수습 실태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자료를 보면 현행 법률사무종사기관에 의한 실무수습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가장 많은 33.7%가 매우 그렇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6개월 의무 실무수습 제도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변호사도 56.2%로 절반이 넘었습니다. 사법연수원 집체교육 도입 여부에 대해서도 매우 그렇지 않다 23%, 그렇지 않다 17.6%로 40%를 넘는 변호사들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교육과정 자체에 대한 불신이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제7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고 최근 개인 법률사무소를 개업한 한 청년 변호사는 실무수습 제도 자체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대한변협 설문조사를 보면 교육과정에 대한 불신이 매우 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블랙 로펌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뿐만 아니라 기성세대 변호사님들이 차세대 변호사들을 이끌어주기보다는 지나치게 경쟁의식을 느껴 세대 간 갈등을 부추기는 부분에 대한 거부감이 더 큰 것 같습니다. 6개월 의무 실무 수습 기간을 채우기 위해 하는 수 없이 견디고는 있지만 기성 법조인의 엘리트 의식과 소위 우리 때는 말이야라는 식의 구세대적인 강요에 따른 고충이 크다는 겁니다. 저희들은 느끼기엔 그게 오히려 선배님들에게 엘리트 의식을 좀 가지고 계신 게 아닌가. 저희들을 다른 집단처럼 어떤 본인들이 좀 더 법조계 내에서도 특권을 가진 집단이라고 느끼고 계신 건 아닌지. 그간 사시 출신과 로스쿨 출신 간의 갈등에 대해서는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넓게 보면 사시 출신과 로스쿨 출신의 갈등도 세대 갈등에 속한다고 볼 수 있지만 법조계의 세대 갈등 자체에 대해선 간과해 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 배경에는 청년 변호사층이 과거에 존재하지 않았던 환경적 요인도 있습니다. 사법시험 300명 합격 시절에는 대다수가 판검사로 임용됐고 변호사는 판검사를 퇴임한 후 시작해 변호사들의 연령차가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매년 1,600명 안팎의 신규 변호사가 쏟아집니다. 변호사 업계도 과점체제에서 경쟁체제로 급변했습니다. 특히 국민의 사법 불신이 높아진 상황에서 젊은 변호사들은 잘 모르고 들어온 변호사 업계가 수임비리, 정관예우 등으로 문제가 됐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을 때 그 씁쓸함도 토로했습니다.
어디든 이제 뭐 취업을 해야 하고 그러니까 선택의 여지도 없고 하다 보니까 요새 우병우나 유해운 같은 정관예우 관행이나 잘못된 그런 관행들을 우리가 책임져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불합리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이에 대해 기성법조인도 할 말은 있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청년 변호사들이 수임료 배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펌 1년차 같은 경우에도 보통 연봉 1억 정도를 받는데 로스쿨 교수들도 1억 정도는 안 되는 곳이 많습니다. 로펌은 명성 유지를 위해 투자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단순히 선배들이 하는 일에 비해 많이 가져간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대한변협이 구심점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사시 출신과 로스쿨 출신 화합을 위해 법조 대화합 특별위원회를 2017년에 구성하고 화합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신고를 독려하고 있지만 세대 간 갈등을 좁히기 위한 실제적 대응 마련에는 미흡했다는 겁니다. 세대 갈등 문제 사실 우리 사회 전체가 겪고 있는 거라서 저희도 유념하고 있고요. 앞으로 우리 선배들이 좀 더 양보해서 후배들 키우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블랙로펌과 이로 인한 기성 법조인과 청년 변호사 간 세대 갈등. 쉽진 않지만 법조계 구성원 모두가 변화된 현실을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반드시 해결점을 모색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법률방송 김정래입니다. 네, 최근 김동연 부총리가 공유경제와 관련해서 가야 할 길은 정면 돌파해야 한다며 규제개혁을 시사했습니다. 유정은 변호사의 뉴스와법, 오늘은 카카오 카풀 등 이 공유경제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얘기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유 변호사님, 일단 먼저 이 김동연 부총리가 언급한 공유경제 어떤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생산된 제품을 여러 사람이 함께 쓰는 협동적 그리고 공유적 형태의 소비 형태를 이제 공유경제라고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같이 나눠 쓴다라는 정도인데요. 2011년도에 세상을 바꿀 수 있는 10가지 아이디어 중에 하나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아나바다 운동 기억하시나요?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자라는 건데요. 이렇게 일상생활에서도 공유경제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IT 기술 발달과 그리고 공유경제가 활발하게 되면서 개념적으로 더 구체화되었고 또 각광을 받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최근에 이 공유경제가 규제개혁까지 논의되는 이유 뭡니까? 예,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은 기존의 시스템과 법, 경제적 이해관계 등이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이제 카카오가 카풀 플랫폼을 서비스하려고 했잖아요. 네. 이 카풀 서비스가 대중들에게는 환영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택시 업계를 보사시킨다든지 그리고 현행법적으로 이제 불법적인 소지가 있었습니다. 결국 이런 신기술이나 새로운 사업이 기존의 모델들과 이제 기존 산업 모델들과 충돌을 하면서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야 될 필요성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최근 논란이 된 이 카카오 카풀 또 현행법상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제공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고요. 또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는 행위 자체도 금지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카카오톡 카풀의 경우에는 이런 알선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처벌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직장 동료들끼리 차를 얻어 타고서 고마움에 좀 돈을 주고받는 그런 경우, 이것도 불법에 해당하나요? 예, 좋은 의도로 선의적으로 하는 행동들을 모두 다 불법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도 출퇴근에 있어서 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긴급한 수송 그리고 교육 목적이라든지 천재지변이라든지 하는 경우에는 돈을 받고 운송을 하더라도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공유 경제 산업이 커지면서 실제 처벌까지 이뤄진 사례가 있습니까? 예, 우리나라에서도 2014년도에 운전자들과 승객들을 연결하는 우버 서비스가 있었습니다. 네. 이거 관련해서 중앙지법은 유상으로 여객을 연결하고 또 운송하는 행위다 하여서 아까 말씀드린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적용해서 우버의 창업자에게 벌금을 선고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이 외에도 숙박 공유 플랫폼인 에어비앤비를 개인들이 많이 사용했는데요. 부동산 소유자들이 미신고 숙박업으로 처벌받은 사례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공유 경제 사업을 이용해야 할 때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까? 예, 카풀을 하다가 사고가 나서 사람이 다치게 되면 형사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수도 있고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해줘야 될 수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에어비앤비 사례와 같이 자신도 모르게 전과자가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공유 경제를 관련된 산업을 이용할 때는 관련 법이나 자신의 행위가 어떠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꼭 짚어보고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네, 이 새로운 패러다임이 공유경제 활성화와 더불어서 이 제도적 보완도 좀 함께 이루어져야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전국지방검찰청 인권침해 신고센터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검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 수는 2013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18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범정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이 국민권익위원회 내부에 2팀 1센터 체제로 꾸려집니다.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이 오늘 권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권익위 부패 방지 분야 위원장을 추진 단장으로 하고 총괄팀, 제도 개선팀과 한 개 통합 신고센터를 두도록 했습니다. 한국 남자 아이스하키 대표팀을 이끌어온 백지선 감독이 특별 귀화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제4차 국적심의위원회를 열어 백 감독 등 5명을 우수인재 특별 귀화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출입국과 외국인청이 오는 28일 상암 월드컵공원 평화의 광장에서 내 외국인이 함께 참여하는 2018 한마음 걷기 축제 및 정부 합동 고충 상담 행사를 개최합니다. 행사에 참가하는 외국인은 의료, 법률, 체류 관련 상담과 무료 건강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월 26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